결혼 후 출산, 물론 요즘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지만 한편으로는 결혼 후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계속해서 유산의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공개 클리닉 외래에서는요, 특히나 여러 번 유산이 반복되는 경우 습관성 유산에 관한 궁금증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이제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예. 딸 네. 하나뿐이죠. 예. 나중에 손주는 몇 명까지 한번 보고 싶으세요? 아직 제가 마음의 네. 준비는 안 됐는데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랜드파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제가 마음의 준비는 안 됐는데 네. 만약에 우리 애가 결혼을 한다면은 저는 두 사람이 사는 거니까 최소 2명 이상은 출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협의는 안 되셨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왜냐하면은 제가 직업이 네. 뭐 학교 교직에 있다 보니까 이 국가와 미래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둘은 있어야죠. 아니면은 우리 진짜 위태로워집니다, 세상이. 진짜 할아버지 같은 말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른 말 생각도 뭐 왜 이래 없는데. 정말. 예비 할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네. 우리 백천희 씨는 또, 백천희 씨도 딸 하나 있으시잖아요. 하나요. 네. 둘째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둘째는 생각도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지만 남편이 극구사야. 네. 여기도 또 협의가 잘 안 협의가 안 되시군요.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정아 씨도 네. 아이들 좋아하세요? 전 아이를 좋아하는데요. 사실 제가 아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제가 결혼도 좀 늦게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제 조카들 보면 네. 저건 내 새끼야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죠. 근데 아우 내 새끼 하는 애들이 말은 정말 안 듣더라고요. 조카들 입장에서는 진짜 좋거든요. 이게 또 지갑 잘 열잖아요. 열리죠. 네. 왜 저를 보고 이모 고모 새끼야, 있으면 새끼야 그러세요? 아우 아니에요. 최고의 이모 고모가 되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은 만약에 낳는다면은 언젠가는 낳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개 클리닉 외래에서 오늘 좀 미리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도 없는데 이런 걸 미리 좋아요. 한번 배워봅시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임신에 실패한다면 좀 힘든 시간이 되겠죠. 속상하다는 말로 아마 다 설명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늘 이런 난임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오늘 공개 클리닉 외래 주치 모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문성은 과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야, 과장님은 진짜 지금까지 받은 아이들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몇 명이나 될까요? 글쎄 안 세어봤습니다. 수천 명 되지 않을까요? 와, 네. 네. 저는 사실 뭐 유산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어도 습관성 유산은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뭔가 이 말이요, 이걸 겪는 분들한테 더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습관이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 들 것 같고. 네, 임신 중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가 2번 내지 3번 이상 지속이 된다면은 그것을 습관성 유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말 자체가 좀 고치기 힘든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반복 유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3번까지 그럼 유산할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래서 2번 정도 연속적으로 유산이 되면 이제 좀 검사를 시작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최근에 공통된 의견입니다. 요즘은 또 그렇습니까? 반복 유산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조금 방송 중에 조심해야 되지만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 유산이 2번, 뭐 3번 이렇게 되면 습관성이나 반복성이나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시험관 시술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뭐 도전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임신이 안 되면은 똑같이 습관성이나 반복성이나 표현을 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정상 임신이 아니고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이른 초기에 임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호르몬 검사를 해서 임신을 이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호르몬상에서 임신 호르몬 나왔지만 아기집이 보이지 않고 수치만 나왔다가 그냥 생리로 없어져 버리는 경우를 화학적 임신이다라고 하는데 유산으로 치진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것을 난임과 습관성 유산의 한 중간쯤에 있는 어떤 병으로 이렇게 보고 치료 방침을 좀 세우기 시작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요? 네. 제 주변에는요 첫째 아이를 잘 낳았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첫째 아이를 정말 예쁘게 잘 낳았거든요. 그랬는데 둘째, 셋째가 계속해서 유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처음부터 유산했던 게 아니라 첫째는 잘 낳았는데 둘째, 셋째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속발성 습관성 유산인데 조금 더 속이 상하시겠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염색체 이상을 가진 부부라서 확률적으로 정상적인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유산이 되는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정상적인 확률을 가지고 아기를 낳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환자의 몸이 변해서 이제 호르몬 이상이 있거나 할 수도 있고 제왕절개 같은 걸 하고 나면은 자궁의 형태학적 이상이 있어서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유산 원인은 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난임은 임신이 안 되거나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유산은 임신은 됐는데 네.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않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유산 습관성 반복성 유산이라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를 임신이라 하고 어디부터 언제까지 조심을 해야 됩니까? 일단 유산이라는 것을 임신 중기 이전에 임신이 예. 종결되는 거니까 20주 전에 이제 아기가 사망을 하게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임신을 종결하게 되면 일단 유산으로 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요즘은 뭐 6개월이나 7개월에 태어나도 생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조산이라고 하거나 뭐 다른 용어가 있는 건가요? 이제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는 조산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은 출혈이 있고 나서 유산이 되고 맞아. 어떤 네. 경우에 보면요. 정말 자기는 못 느꼈는데 병원 가서 정기 검진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유산이다 하고 이렇게 미리 좀 짐작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나요? 그것이 유산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증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임신 초기에 배가 아프다든지 출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조금 흔한 일이기 때문에 주로 말씀하신 대로 유산을 진단받는 거는 이제 산전 진찰 때 오셔가지고 아기 심박동이 뛰지 않을 때 그때 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구나. 예측 가능한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도 왜 임신하고 나서 뭐 직후에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경우 잘 없잖아요. 맞아요. 안정기에 그렇죠. 접어들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만큼 다들 얼마나 또 조심하고 계실까요? 유산을 하는 경우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만큼 유산 후 몸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도 사실일까요? 우리가 만삭의 아기를 낳고 나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는데 약 6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6주. 네, 예. 6주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거보다는 좀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하고 나서 뭐 출혈이 많다든지 감염증이 있다든지 그런 합병증이 있었던 유산 이후에는 조금 더 오래 몸을 추스리는데 기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어른들한테 엄마한테나 장모님한테 이렇게 물려받은 이야기가 이렇게 유산을 하더라도 아이를 놓은 거하고 같은 네, 맞아요, 맞아요. 조절이 거다. 잘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미역국도 먹고 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3개월은 지나야 맞아. 어떻게 다시 노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사실 20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제 선배한테 했을 때 그 선생님께서 3개월은 지나야지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최근에 만혼화 추세 때문에 아기를 가지는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경우에 너무 오래 쉬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몸이 회복된다면 유산을 겪고 나서 한 달 정도 생리만 지나도 바로 다음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종종 성공을 합니다. 와, 부럽네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부럽네요. 네, 3개월 굳이 쉴 필요 없이 그냥 한 달 네. 정도 뒤에 어느 정도 추스려지면 바로 또 맞아. 도전을 또 하는 늦게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 3개월도 가는 시간이 길어요. 아까울 것 같아요. 그렇네. 예. 그렇군요. 습관성 유산 이게 몸도 물론 힘들지만 또 마음이 힘들어서 더 힘든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몸이 아프면 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속설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더 이번에는 오해를 좀 더 제대로 풀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더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더남과 인터넷 검색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교수님. 아 이거는 저희 둘 다 오늘 큰일입니다. 네. 교수님 임신해 보셨나요? 그 저도 안 해봤거든요. 아예 왜 겁이 나세요? 네네. 그 질문을? 근데 아니 해보신 것처럼. 네. 잠깐만요. 만약에 네. 권투 선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권투 선수가 힘들겠어요? 권투 선수 신랑이나 가족이 힘들겠어요? 가족이 힘들죠. 그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남편인데 내가 더 힘들었다. 그렇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나와 보셨어요? 얼마나 힘든데 10달 품고 그러니까. 출산하는 고통이 네. 얼마나 힘든데요. 어? 교수님, 아니 안티가 근데 늘어나겠어요. 10개월 내내 이렇게 같이 입덧 하시고 같이 그런 고통을 겪는 그 남자분들이 같이 많으시대요. 입덧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네. 입덧은 하지 않았는데 네. 정말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너무너무 조심했어요. 왜냐하면은 한겨울에 뭐까지 구해봤다. 체리, 아이 아빠들은 망고. 누구나 아빠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겠지만 네. 예, 우리 과장님 탁 출산해서 아이를 볼 때까지 막 저는 딸 아들이냐 이게 아니고요. 뭐 건강한가를 먼저 봤거든요. 정상인가. 손가락 발가락 발가락 막. 열개. 근데 그 마음이 아빠 네. 마음은 네. 10개월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나름 같은 그런 심적 부담이 있다고 봐야죠. 본인은 이제 그런 개인적인- 본인은 그렇다. 네, 네, 본인은 그렇습니다. 임신 못지않은 네. 신중한 시기를 보냈다. 더 힘들었다. 더 힘들었다. 감이 어서 더 힘들었던 이야기를. 상당히 이거 절대 힘든 그러지 발언이네요. 마세요. 네. 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저는 굉장히 객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성애가 언제 생기느냐라는 조사가 있었는데 아빠들은 대부분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때 부성애가 생긴다 그러고요. 이 반대로 여성들은 아기집을 봤을 때 심박동을 처음 들었을 초음파 때 처음 봤을 때부터 강한 이제 모성애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습관성 유산을 겪은 분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렇겠다. 네, 예,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사 예. 안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네. 중입니다. 교수님 조금 숙연한 마음으로 오늘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조심하겠습니다. 번째 문제 과장님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산의 위험이 높으면 일찍부터 임산부 복대를 하는 것이 좋다. 복대를 근데 원래 임신할 때 복대를 하나요? 이것도 몰랐네. 저는 출산할 때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음. 복대를 임산, 왜 하는 거지? 복대는 조금 이렇게 잡아주려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 봤는데. 아, 네. 산전 복대라는 게 있네요. 제왕절개 후 복대도 있고 산전 복대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 네. 오호. 보호해 주는 설명을 거래요? 해줘야죠. 네. 보호해 주는 왜 거예요? 있는 건지. 임신 초기에는 임신낭이 골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복대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렇게 중고장터에 많네요,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잠깐 소리. 쓰는 거니까. 네네네. 잠깐 쓰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X예요. 이게 저한테 화를 냈어요. 중고장터 이야기를 갖고 네. 지금 X예요, X. 왜요, 왜요? 교수님? 이렇게 임신을 해본 사람이 알아요. 아니야. 아, 본인이 임신하셨어요? 아니 우리 집 사람이 임신을 하면은 상식적으로 네. 이렇게 편하고 네.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네. 근데 복대는 출산하고 나서 뭐 이렇게 몸매를 가다듬는다든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임신했을 때 꽉 끼는 옷 입으면 안 돼요. 아니요, 근데 지금 오늘 문제를 잘 들으셔야 돼요. 유산의 위험이 높으면, 높으면. 원래 유산의 위험이 있잖아요. 높은 분들은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속 한 달 동안 누워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그거는 착상이 잘 복대가 비슷하지 되게끔 않을까? 아이가 네. 잘 이렇게 보존되기 위해끔 복대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네. 복대를 하면 압박을 받아서 더 안 돼요. 이 임산부 복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보온이 되죠.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되죠. 좋아요. 그거 그다음에 중요해요. 허리 통증, 그다음에 태아의 정상 위치를 유지하고 임산부의 그 복벽이 이완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아니요, 거거든요. X, X. 네. 아니, 만삭이 돼가지고. 맘카페에 글이 엄청 많네. 그러니까 아니 많은 게 X. 만삭 다 돼가서 8개월 이상부터 굉장히 좀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허리 힘이 부족하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무리가 너무 많이 가니까 지금 복대를 차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활이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유롭거든요. 그렇죠. 복대가 아무래도 만삭 때도 그렇지만 요 때도 유산의 유산의 위험이- 위험을 좀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산의 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임신 초기를 말하거든요. 네, 네. 그때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다리를 위로 올리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압박 붕대를 감으면은 복대를 감으면은 더 위험해져요. 복대가 복대가요? 압박대처럼 그렇게 빡 쟁이진 않죠. 그래요? 아 그리고 저 임신 초기라고 다 누워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직장 움직여야 생활도 될 해야 수도 있지. 되고 일도 해야 네. 되고 복대 우리 비싸요. 64,350원.
저는 안 사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X입니다. 기능이 있는 확실히 것 같아. X입니다. 네. 하면 저는 좋을 O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나 둘러보면 X입니다. 좀 든든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교수님 정답은요? X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당연하죠. 당연해요. 왜요? 그래요? 아니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따뜻하고. 뭔가 보온도 되고 아까 복벽 이완 예방 외부 자극에서 보호 X. 뭐 다양한 기능이 있던데 이게 다 그러면은 낭설인가요? 이게 부성애가 남다르신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네, 이게 유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아. 당연하죠. 애 낳은 사람은 왜 틀렸어? 아니 이게 애 낳은 애는 사람은 낳는데 틀리신 거야. 이게 내가 유산을 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네. 변명하지 말고. 아니 근데 진짜 만삭대는 좀 하는 분들이 있거든 복대를. 네네. 예. 그러면 이 산전복대라는 게 검색해 보니까 있던데 요거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때는 뭐 안정감을 주는 거는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뭐 너무 세게 해서 우리가 배에 있는 압력이 이걸 이제 두르는 네. 거잖아요. 근데 두른다고 할 때 우리 배에 있는 모아진 압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네.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유리하지 않지 오히려 반대가 아닐까. 유산 방지 효과가 있다고 정말. 보기엔 좀 힘들겠네요. 네네. 정말 내가 네. 참 내가 아유 한 문제 맞히셨다. 아유, 한 문제 맞히셨다. 한 문제 맞히셨다. 네. 하하,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네,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과장님 주시죠.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 성별을 선택해서 임신할 수 있다. 성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저는 만약에 낳으면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네.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뭐 주는 대로 X, 생기는 X. 대로 이번엔 낳아야죠. 따라오세요, X. 네. 아유 성별하면 안 따라가나요? 되지. 아니 근데 근데 저걸로- 가능은 한데 불법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가능은 한데 그렇죠. 불법이죠. 가능은 아니 하겠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시험관 이렇게 시술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쌍둥이를 낳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뭐 맞아. 이영애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치, 네. 보통 쌍둥이를 낳는데 내 마음대로 아들 딸 고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낳잖아요. 왜? 둘이니까. 주신 것만 또 얼마나 감사한데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딱 낳는데 저희 저기 작은 아버지가 시험관 시술을 해서 낳으셨는데 네. 정말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낳으셨어요. 너무 행복하지. 아하. 그 예습을 하고 오셨나요? X입니다. 정답은 X예요. 정답은- 바꿔 돌렸어요. X. 또 X예요? X. 왜냐하면 X. 성별을까지 선택할 수는 아, 그건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우리가 그게 윤리적으로 안 돼.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의학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깊이 있게 하더라도 우리가 자연의 근본적인 자연의 섭리를 넘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별은 저는 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선택이나 그게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감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임신 초기에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를 이렇게 선택해서 임신하고 성별하는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도의적인 문제를 떠나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잖아요. X예요. 저는 오갑니다. 왜냐면 왜요? 미국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미국 가는 우리 한국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한국이에요. 한국. 아니 그냥 한국말로 문제가 나온 거지. 아니, 미국에서는 가능은 하대요. 아니, 부산, 네. 울산, 경남에서 문제가 그렇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술도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성별을 알려주는 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리 성별을 알고 배아를 이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네. 기술 우리나라로 그 정도까지 기술은 네. 됐겠죠. 네. 그렇지만 윤리적인 문제. 물론 저도 윤리적으로 성별을 고르는 거야 것에는 반대를 하지만, 하지만. 문제를 봤을 때 네. 일단 미국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제가 혼자 일단 오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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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이렇게. X예요, 자, X. 과장님 X예요. 정답 알려주시죠. X예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오! O입니다. 진짜? 가능은 제 얘기가 뭐. 제가 검색한 게 맞는 건가요? 네, 저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네, 오다. 기술적으로는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 때 성별을 구별해서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근데 이것은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딸을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만 골라서 이제 유전되는 유전병이 있을 때 그 유전병을 회피하기 위해서 남자아기, 여자아기를 골라서 임신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전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이식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아, 내가 너무 잡아냈네. 죄송합니다. 네.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특수한 상황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특수한 경우 말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성별도 미리 알려줄 수가 있다고 하고 알아서 이렇게 이식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현재 불법인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고 네네. 원하시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것, 뭐 그게 중요한 거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남녀를 뭐 구별하고 싶은 분은 뭐 최근엔 거의 없습니다. 하기야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 임신이 돼서 병원에 가도요 의사 선생님이 그 틈 몇 주 지날 때까지 안 알려주시잖아요. 얼마나 애가 타는 줄 그래가지고 알아요. 막 뭐 아빠 닮았네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막 이렇게 뭐가 기대해 보이는데요? 주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얘기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데도 그 주수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절대 안 알려줘요. 그리고 그 느낌으로 근데 이게 알겠더라고요. 임신 기간 근데. 내내 모르는 채로 이렇게 태어나서 봤는데 알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 서프라이즈 같고 좋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배 모양만 봐도 이제 알겠어요. 애를 낳고 어른들은 딱 아시더라고요. 네, 아들인지 딸인지. 네. 남들 들으면 찬혜 씨가 애 한 10줌 놓은 거 아이고, 산모를 그만큼 겪어봤잖아요. 아니 두 분 다 자녀 네. 한 분밖에 없으시죠? 아, 자녀 원래 많이 이게 네.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실전은 약한데 지식으로만. 네. 근데 이런 문제를 들어보니까요. 네. 의료 기술 그리고 뭔가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하게 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과장님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양이가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저희 집 부모님이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낭설 때문에 잘 키우던 반려고양이를 어디로 입양을 보내거나 파양을 하거나 해가지고 막 그런 안타까운 글들을 막 인터넷에서 많이 봤거든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주변에 근데 이걸 무시 못하는 게요. 제 친구가 진짜 늦둥이를 10년 만에 가졌는데 그때 첫째 아들 외로울까 봐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근데 둘째 임신하자마자 바로 고양이를 입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이런 속설이 있나 봐요. 어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가족처럼 키웠지만 눈물을 먹고 보냈는데 왠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잘못된 약간 이야기죠. 이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일단 고양이 하면은 왜 우리가 길고양이라고 부른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다 네. 도둑고양이 이랬잖아요. 근데 이 기생충 중에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이 고양이의 배설물에 있는 경우가 종종 정말 간혹가다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비롯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는 왠지 그런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낭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임신 유산에 있어서 고양이는 저는 제가 볼 때 근거 없는 이야기고 네. 그냥 전해오는 뭐 속담이나 속설 같은 네. 거고 고양이보다 더 위험한 거는 사실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70인치 테레비 전자파 때문에요? 뭐 이런 게 핸드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더 위험하지 고양이 때문에 그렇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힘들게 임신이 됐다면 뭐든 조심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네. 민설 씨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네. 저는 진짜 힘들게 임신이 됐다면 잠시라도 좀 떨어져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생충으로 인해서 유산이 되려면 이게 더 힘드네요. 임신한 여성과 고양이가 둘 다 기생충의 항체가 없어야 되는데 고양이가 그 기생충에 감염된 쥐를 사냥해서 잡아먹어야 되고 그 배설물을 임산부가 만져도 그럼 없는 걸로 합시다. 될까 없는 걸로 말까. 합시다. 예, 네. 연관 없는 걸로 합시다. 네, 그 고양이 배설물이 또 24시간 동안 방치돼서 기생충이 알을 까고 나와서 그 배설물을 임산부가 만져서 고양이 그냥 키웁시다. 배설물을 만지는 걸로 아니고 섭취를 해야 돼요. 야, 이게 고양이의 키웁시다. 배설 이거는 X 이게 가겠습니다. 21세기 어렵다. 인터넷의 폐해다 폐해. 네.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거 안 알고 정말 싶은 것까지 알게 되죠.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키웁시다. 네. X. 괜히 이것 때문에 사랑하던 고양이를 막 이렇게 입양을 보내고 파양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X합니다. X세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오예요? 네. 근데 이 웬일입니까? 이게 확률이 웬일입니까? 정말 낮은 것 같던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저렇게 네. 복잡한데? 네, 뭐 모든 것이 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톡소플라즈마라고 말씀하셨는데 톡소플라즈마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열 동물한테 많이 있을 수 있는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뭐 익히지 않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조류, 고기를 먹었을 때도 생길 수 있고 물론 고양이 분변을 통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은 외래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 하니 새로운 고양이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키우는 고양이는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양이한테 날고기를 먹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고양이 분변 처리는 사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네. 있네요. 네. 네, 그렇다면 뭐 키우던 반려고양이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키운다면은 큰 걱정이 없으시지 않겠나라고 싶지만 고양이를 통해서 옮을 수 있는 톡소플라즈마는 그 아이의 사산, 그다음에 심각한 기형,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다 갖다가 그냥 틀려버린 거네요. 근데 고양이 분변을 섭취해야 된다던데요. 그리고 고양이가 감염이 돼 있어야 하고 이런 게 사실 요즘 다 집에서 키우는데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고양이를 집에서만 키우는 건 아니고 뭐 저는 고양이를 안 키웁니다만 고양이가 밖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묻혀올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구나. 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변을 만진 변이 묻은 것을 만지고 나서 손을 깨끗이 씻지 않는다면은 밥을 먹을 때 들어갈 수 있다. 왜 우리 코로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렇죠. 이것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임산부 과정에서도 통용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 네. 아유, 참 그 임신 기간 중에 특히 난임이나 습관성 유산으로 안 그래도 늘 조심하는 분들은 진짜 어떤 거 하나라도 만에 하나 어떤 순간이라도 피하고 싶으신 게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잘 풀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 OX 퀴즈 대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박사님 예. 따님 결혼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결혼 날짜를 잡아놓거나 아니면 임신 전에 혹시 그 습관성 유산에 대한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나요? 요새 그 산전 검사 패키지 뭐 커플끼리 예비 부부끼리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산적 검사는 받아두시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습관성 유산에 대한 검사를 미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그 가족 중에 염색체 전자가 있어서 습관성 유산의 위험 인자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검사를 미리 받아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습관성 유산이라는 건 이 습관이라는 이 단어가 좀 마음에는 안 들어서 반복 유산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반복 유산도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이 치료를 받으면 다시 임신을 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이게 가능한 건지가 궁금해요. 네, 당연히 습관성 유산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 원인이 있다고 하면은 치료를 받았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궁에 기형이 있거나 뭐 자궁 내막 폴립이나 근종이 있을 경우에 수술하는 것이 건강한 임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면역학적 문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혈전 기호증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주사요법을 시행한다면은 충분히 습관성 유산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요 말씀하셨을 때 뭐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다는 말씀인데 내가 모르는 나의 유전 질환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까요? 임신을 준비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라든지. 유전 질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습관성 유산을 일으키는 염색체의 전자는 나는 아무 겉모습이라든지 살아가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아기를 낳을 때 생식세포가 분리될 때 이상이 생겨서 그 염색체 전자가 생긴 아기가 임신하게 되면은 초기에 유산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염색체의 그 구조적이나 수적 이상이 아니고 그 단일 유전자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일 유전자병을 가지지 않는 아기를 낳기 위한 착상적 유전 진단 같은 것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렇게 반복 습관 유산에서 원인이 염색체 이상이라든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맞아요. 단어만 들어도. 염색체 이상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그렇죠. 하셨죠? 염색체 이상에 맞아. 뭐 이게 복잡해져. 머리가 네, 지금 그래서- 막 복잡해져. 예. 그래서 이런 염색체 네. 이상이라든가 유전적인 원인을 찾았다면은 뭐 그렇게 의학적으로 해결하거나 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네,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염색체가 하나 더 많다든지 더 적다든지 있을 수 있고 예. 염색체의 구조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유전되는 병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약 170개 정도의 병이 착상전 유전 진단을 해서 그 병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이렇게 임신 전에 미리 이제 수정 시의 이상 상태를 알아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정이 되고 나서 배아가 되었을 때 그 배아를 일부를 검사하는 방법이 착상전 유전 진단인데요. 네. 과거에는 그 정자와 난자 두 개의 세포가 수정이 되어서 이제 2개, 4개, 8세포기가 됩니다. 네. 8세포기에서 조금 더 커서 이제 그 상실배라고 해서 그 오디 같은 그런 열매가 되는 것까지가 이제 착상 그 초기 배아의 성장인데 그 중에 1990년대에 8세포기에 그 세포를 8개의 세포, 네네. 우리 인간이 될 최초의 그 8개의 세포 중에서 두 개를 검체를 그 채취해서 거기에 유전 정보를 알아보는 검사 기법이 최초로 이제 발견됐죠. 근데 대단하다. 점점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8세포기 하지 않고 16세포기 이상 네. 진행이 됐을 때 세포를 한 5-6개를 떼는 방법도 요즘 개발돼서 그 방법을 네.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유전병이 있다고 하고 제가 뭐 남편이 유전병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모두가 유전병에 걸릴 확률은 적잖아요. 그러면은 배아를 여러 개를 미리 만들어 뒀다가 이 중에서 유전병이 없는 배아만을 이식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그 작은 배아를 검사하면 그 배아 자체에 어떤 해를 끼치진 않을까요? 그래서 착상전 유전 진단은 20년 넘게 쭉 연구되어 온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착상전 유전 진단으로 태어난 아기를 검사해 봤을 때 정상 임신이나 다른 시험관아기 시술로 태어난 아기에 비해서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태아가 될 부분이 아니고 태반이 될 부분의 세포를 채취하기 때문에 그 위험은 훨씬 없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배아 자체를 검사하지 않고 배아가 담겨 있었던 배양액에 있는 DNA를 채취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머. 대단하다. 요 검사를 통해서 아기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거의 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될것 생각했을 같습니다. 때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요만한 그 배아가, 세포를 예. 떼가지고 검사를 또 야 여기 뗄 게 있나 싶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착상전 유전 검사 방식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시가지에 있는 일반 산부인과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까? 그거는 난임 전문 병원을 네.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구나. 아니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계속 이게 기회 임신 출산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요즘에는 조금 힘들긴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임신하면 하늘이 주신 거가 아니라 과학이 왠지 이 과학이다 너무 많이 발전돼 있다. 네. 이제 진짜 도전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식 전에 이게 배아 검사를 할 수 있다면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임신하기 전에 내지는 시험관아기를 해서 착상하기 전에 우리가 채취한 배아들 중에서 그 유전병이 없는 배아를 이식해서 그 유전병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으로는 연골 무형성증 그리고 근이영양증 그리고 샤코마리투스병 같은 것이 있고 이것은 사실은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네.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낯설어요. 그렇군요. 네. 아유 이런 힘든 과정을 겪고요. 진짜 출산까지 쭉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뿌듯한 순간이 진짜 많으시겠네요. 뿌듯하기도 하지만 환자분이 이제 습관성 유산을 경험했던 환자분들이 산전 진찰을 오실 때마다 환자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초음파를 보기 전에 좀 떨리는 건 사실입니다. 네. 심박동이 과연 이번에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똑같이 좀 떨리는 부분이 있고 혹시나 심박동이 이제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면 아이고. 예,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그때 너무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까? 그거는 아유 네, 그래서 상상이 안 돼요. 네, 저는. 매번 겪지만 네. 굉장히 저도 당황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아니 가슴이 예전에 어떤 막막하죠. 드라마에서 나왔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습관성 유산으로다가 정말 힘들어하는 산모가 또 그걸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데 팍 네, 보니까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이건 힘들어하고 음. 속상해하고 탓할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위로해주는 맞아. 의사의 그 장면이 너무 진짜 저희 같이 울었거든요. 그래 왜 너 잘못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맞아. 이게 또 본인을 자책하는 산모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임신 10개월 이 정도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임신하기 전,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술, 담배를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활 환경, 생활 습관에 있어서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뭐 충분한 수면, 휴식, 그다음에 뭐 균형 잡힌 식사,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엽산 꼭 챙겨 먹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엽산하고 비타민 D가 현재로서는 가장 그 근거 있게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기 네. 때문에 비타민 D는 한두 번 정도는 그 레벨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나만 이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할 것이 아니고 같이 사는 남편분의 건강한 생활 습관도 그 임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정자도 꼭 필요한 요소 아닌가요? 이 건강한 임신에. 그렇죠. 임신 전에는 건강한 정자, 건강한 네. 난자, 건강한 자궁 다 필요합니다. 정말 이 결혼 전에 알아볼 게 많네요. 상대방의 정자가 튼튼한가, 그렇죠. 나의 자궁은 괜찮은가. 그렇죠. 네. 다 해봐야 돼요. 근데 점점 멀어진다 정말. 아유 정말. 근데 중요한 까맣다. 거는요. 네. 그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 부모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건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 아, 얘기 무시 들었어요. 뭐 안 그래도 저출산 뭐 이렇게 하는데 나라에서 이거 좀 그러니까 든든하게 뭐 차 한 대 값이니 어쩌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네. 듣는데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들고 또 이게 보험 적용이 되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습관성 유산의 치료는 보험 급여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해주면 좋겠는데. 네. 뭐 시험관이랑 다르게 네.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저희들이 주로 적용하는 치료는 그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정맥 주사하고 헤파린 피하 주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참 보험 적용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 나라에서 인정은 하고 있지만은 보험 급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단 그 차 가격 정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는 네, 않는 그렇게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들지 않는 저도 걸로 어디서 알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그 헤파린인가? 그거는 네. 이제 임산부가 매일매일 자기 배에 직접 주사를 놓으신다고. 네, 그죠? 맞습니다. 진짜요? 직접? 네, 10달 내내 당뇨 놓으신다고 치료하는 하더라고요. 것처럼? 네네. 오, 무서워. 네, 그것도 참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달 내내. 그래서 습관성 유산의 치료가 또 어려운 것이 어떤 치료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파린 주사를 10달 내내 맞는다고 하면은 우리 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멍이 엄청 들 멍이 것 다 같은데요. 들죠. 네. 제가 실제로 봤는데 거의 네. 벌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힘들까? 너무 과잉으로 많이 쓰진 않나. 저희들이 의사들이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아유, 진짜 이 10달이라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네요. 맞아요. 네. 이게 반복 유산을 한번 겪고 나서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10달 품어가지고 출산하는 데까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요. 언제 또 이런 일이 반복될지 모른다라는 불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출산까지 갈 때 포기하지 않게끔 선생님이 좀 당부의 말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게요. 네. 네, 유산은 뭐 여성 2명 중에 1명이 겪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산을 겪게 되면은 누구나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게 되죠. 암만 마음이 건강한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병원에 열심히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면 그 태아살해 세포라고 흔히 알고 있는 NK 세포도 많이 증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궁 내 미세한 혈관도 수축을 해서 임신에 불리한 쪽으로 작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이 스트레스가 참 또 큰 요소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병원을 다니고 평정심을 유지합시다. 주변의 남편이나 가족의 응원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응원을 많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 그렇지. 네. 그래서 남편의 격려, 위로, 그 외 주위 분들은 네, 애정어린 무관심 또한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애정 어린 무관심이라는 말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잘 이게 우리가 지식이 없었을 때는 정말 정보도 없었을 때는 막 유산이 반복되면은 뒤에서 수근거리고 아니면 시어머니가 막 뭐라고 네. 하고 이런 일들이 드라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적당한 무관심으로 네. 그게 이제 그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산모들은 절대 평정심 잃지 않는 거 꼭 네.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유, 절대 본인 탓이라고 자책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애정 어린 무관심,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한 줄 처방전도 여기서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처방전 볼까요? 지인 인사 대천명 노. 오. 뭐지?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 말도 되게 옛날에 생긴 말이잖아요. 그런 의료기술이 없었을 때, 시험관 시술이며 뭐 습관성 유산 치료가 없었을 때 생긴 말이니까 이 말만 너무 믿지 말자. 뭐 이런 뜻인가요, 과장님?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 해당이 안 되는 인간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습관성 유산은 그 산모 한 명이 병원을 열심히 다닌다고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유산을 이게 2번, 3번 반복하게 되면 그 여성의 몸과 마음에 그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네. 특히나 요즘에는 첫 임신을 굉장히 높은 연령대에서 하게 되고 또 시술 같은 거를 통해서 힘겹게 임신을 하게 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3번까지 유산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미리 치료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인을 찾다 보면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산모분들이 미신에 휘둘리거나 또는 임신 자체를 무서워서 기피하게 되면 나중에 난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임신까지 너무 간격을 띄우지 마시고 이제 유산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음 임신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원인에 맞는 그 유산 치료제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유산의 원인이 그 염색체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착상전 유전 진단이라는 그 최신 의료 기술을 이용해서 그 생각보다는 쉽게 이 문제를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임신을 그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유산의 원인이 되는 그 불안감, 우울감,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그 대처법입니다. 엄마와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산모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약제를 쓰고 네. 뭐 최신 기술 구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인사의 마지막 완성은 그 산모를 그 출산까지 안전하게 그 보듬어 줄 수 있는 남편분과 가족분들의 그 배려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유,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제는 시대가 정말 달라졌어요. 정말 다양한 습관성 유산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검사와 치료법이 참 많습니다. 아이를 원한다면 진인사 대천명이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도 하시고요. 치료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